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웹개발2 마지막 날 하고 나서 지금 3 개강 며칠 좀 했죠? 어떻게 쉬는 동안 밀려있는 공부들은 잘 하셨을까요? JSP까지 했던 내용은 전 시간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었고, 오늘부터는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녀석을 들어갈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가, 이런 거를 가볍게 좀 검색해보고 오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검색을 해보셨겠죠?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자, 이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로 이제 얘네를 사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했던 그 JSP 아티클 매니저, 여기서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걸 기반으로 한 웹을 개발할 거니까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인지 바로 한번 볼게요. 얘 검색해 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던 내용을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저도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이 글에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서 간단히 스프링이라고도 하고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설명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녀석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도 프레임워크로서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상 프레임워크가 뭔데?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쪽에 있는 글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레임워크라는 녀석은요, 뼈대를 의미합니다. 뼈대 혹은 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틀. 우리가 어떠한 걸 만들려고 할 때 그 만들려는 최종 목표의 뼈대라고 하면 뭐예요? 약간 기초공사 개념이죠. 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정도? 뭐 이런 거라고 대충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뼈대냐? 얘는 자바를 활용해서 웹을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뼈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 뼈대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라서 순수한 자바만으로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다양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두 번째로 나왔던 이 말이 이거예요.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편하니까. 실제로 스프링이라는 녀석이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튀어나오기 전까지는요, 순수한 자바 가지고 동적인 웹을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웹 개발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웹을 개발하면 웹 개발이 상당히 쉽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검색해 보시다 보면 아마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은요, 얘는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SI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보다 얘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얘를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수업에서 이가브 프레임워크 한다는 얘기 했었나요? 아니죠. 저희 스프링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심지어 스프링도 그냥 스프링 아니고 스프링 부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거 많이 쓸 거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는 거는 막상 이거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이 스프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이가브는요 베이스가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자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만큼의 사이즈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가브가 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녀석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얘를 뛰어넘는 뭔가가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얘랑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을 배우나 이가브를 배우나 일맥상통한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뭐라고요? 스프링 부트다. 그럼 스프링도 아니고 이가브도 아니고 스프링 부트면 우리가 배운 거를 제대로 못 써먹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은 스프링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스프링보다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우리가 뭔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웹을 개발하면 편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만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세팅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기타 설정들, 뭔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꽤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막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스프링 부트는 그것마저도 개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발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스프링 부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뭔가를 할 때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고 이가브 프레임워크에도 공식적으로 지원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SI로 취업을 나갔을 때 실제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시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세세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메인 기반은 스프링 부트. 요즘에 그래요. 스프링 부트를 쓰지 않는 곳은 없어요.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아직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녀석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제공도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당시에는 제공이 안 됐었어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 상용화가 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결국에는 스프링 부트 가지고 하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과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 메인은 스프링이니까 항상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로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IOC라고 하는 녀석과 DI라고 하는 녀석. 얘네들은 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녀석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이 IOC는 뭐냐? 얘는 제어의 역전을 의미하고요. 이 DI는 뭐냐? 의존성 주입을 의미합니다. 자, 스프링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거 두 개 말고도 이런 얘기도 많이 검색하다 보면 나왔을 거예요. 빈 어쩌고 저쩌고, 빈 팩토리가 어쩌고, 뭐 빈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 빈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프링으로 관리하는 객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스프링으로라기보다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 우리가 이제 사용자정의 객체 같은 거를 뭐 DTO나 VO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녀석들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객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설계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설계한 걸 기반으로 객체를 사용할 때마다 뭔가 필요한 곳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객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가 동시에 어떠한 값을 가지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객체들을 이제 스프링이 관리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스프링에서 가장 엄청 그러니까 웹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편해지는, 상당히 쉬워지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빈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입니다. 스프링이 객체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순수한 스프링은 이 빈에 대한 설정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 빈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되고 막 등록도 해야 되고 이 빈이라고 하는 객체를 스프링이 인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프링부트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더 편해졌다라고 해서 이 빈은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개념을 알고 계시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스프링만 배울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스프링부트는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녀석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어의 역전 같은 경우랑 제어의 역전이랑 DI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은요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일단 의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볼 건데 의존성 주입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A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클래스 A를 타입으로 사용하려고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를 만약에 B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쓰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었어야 돼요? A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new A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야 됐죠. 이거 안 하려면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변수 같은 거 해서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을 하는 행위를 했었어야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화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고 객체를 만들어낸 뒤에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이제 예를 들어 B라는 클래스 안에서 A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게 의존성 주입의 한 파트입니다. 의존성. A라고 하는 클래스를 B라는 클래스 안에서 쓰기 위해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기다가 의존성을 주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드 주입이 하나가 있고 생성자 주입이 있고요, 세터 메서드 주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 주입,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이 의존성 주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form.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파일 안에서 dependency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불러와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MySQL 커넥터 J를 설치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뭐 했어요? 실제로 파일을 설치했어야 되고요. 컴퓨터에. 그 자르 파일을 내려받았었죠? 그리고 그 자르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옮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인정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가 인지할 수 있게끔 빌드 패스를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한테 인식을 시켰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pom.xml이라는 파일에다가 이 dependency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불러올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불러올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썼던 커넥터 J 같은 녀석도 이제는 실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불러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 알아서 설치합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빌드 패스하고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관리한다? 스프링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뭔가 하나를 불러오려고만 해도 우리가 뭐 외부에서 설치하고 막 컴퓨터에 옮기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코드만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설치까지 하고 인식까지 다 해주니까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의존성 주입,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과 이거 두 개, 이게 가장 큰 의존성 주입에 대한 특징이에요. 둘 다 의존성 주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세 가지 방법의 주입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form.xml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 자, 필드 주입. 이거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게 주입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필드, 생성자, 세터, 메서드,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 아닌가요? 필드가 뭐예요?
이 필드는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철자가 잠시만요. 갑자기 철자가 헷갈리네요. 필드 맞죠? 자, 이 필드 뭐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면 웹개발 수업 못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얘는 전역 변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가 뭔가 전역 변수 관련된 에러나 이런 경고문 같은 걸 보셨으면은 그 안에 필드라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자바 수업에서는 이 필드라는 명칭을 한 번씩은 짚어드리긴 해요. 전역 변수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필드는. 그래서 전역 변수를 가지고 우전성을 주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객체화를 직접 하지 않고 스프링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줄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필드는 변수죠. 변수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객체가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이 되게 해주는 게 스프링이에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아주 간단한 어노테이션 하나만 처리하면 객체를 알아서 만들어서 이 전역 변수에다가 연결시켜줘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뭔가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해당 클래스에서 이 객체를 그냥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VC 구조로 클래스를 분리하고 하다 보면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녀석들을 썼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JDBC 아티클 매니저 때까지는 구조를 나눴었고 JSP 아티클 때는 안 나눴는데 잠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JDBC 아티클 매니저 나눴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했죠? 컨트롤러의 상단에다가 변수 만들어 놓고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했나? 생성자를 통해서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했었죠. 실제로 우리 지금 코드를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컨트롤러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금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변수, 서비스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생성자에서 객체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연결했죠.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프링 사용하면 이거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하나 달면 어노테이션은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런 녀석들을 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알아서 서비스 객체 만들어서 이 변수에 꽂아준다. 편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변수에다가 직접 하는 방식이 필드 주입 방식인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편해서 이제 다 필드 주입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필드 주입은 안 쓰자주의예요. 왜냐면 이 녀석이 정말 편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편한 만큼 리스크가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그냥 감내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방식은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도 실제로 이 방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갑니다. 생성자 주입이래요. 필드 주입이라고 했더니 변수에다가 꽂아준다라고 했는데 생성자 주입이래요. 그럼 뭘로 꽂겠어요? 생성자 가지고 꽂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성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컨스트럭터, 그 생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생성자, 그 녀석을 통해서 객체화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연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생성자 주입 방식. 이건 직접 해보면 느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확 다가오실 거예요. 세터 메소드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세터가 뭐예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세터를 막 엄청나게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캡슐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캡슐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그 VO 객체들에서 getter, set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변수를 처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모든 변수의 타입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getter와 setter 메서드를 사용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서 사용하는 세터 메서드랑 같은 의미예요. 세터 메서드는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메서드였어요. 게터 메서드는 가져오기 위함이었고, 세터 메서드, 값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주입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제로 생성자 주입을 사용을 할 거예요. 수업에서. 이런 생성자 주입 정도를 사용하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얘를 쓸 건데, 세터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라서 우리는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제어의 역전은 뭐겠어요? 제어의 역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어가 역전됐다, 제어를 역전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스프링이 해준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써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자,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을 스프링이 한대요. 얘는 그 말이에요. 관리해야 되는 상대가 개발자였는데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이 한다. 그래서 제어를 컨트롤하는 애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랑 IOC가 항상 붙어 다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존성 주입이 있기 때문에 이 제어의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흔하게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진짜로 써봐야겠죠? 사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실제로 써보기 위해서 이 녀석은 다시 꺼주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빈 공간 클릭, 컨트롤 N, 오랜만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무슨 프로젝트 만들었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동적인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걸로 안 할 겁니다. 우리 뭘로 할 거냐면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골라주시면 자, 프로젝트를 또 만드는데 뭐 네임 정하고 하는 그런 창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구조는 좀 달라도 비슷하게 항상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쳐줘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건드려야 될 게. 첫 번째, 네임은, 여기 있는 네임은 프로젝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데모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데모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데모 버전의 데모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테스트 프로젝트처럼 이름이 그냥 지어져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건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건드리고 여기랑 이렇게를 건드려 줄 겁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자, 첫 번째 타입, 여기에 그래들의 그루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박스를 눌러보시면 그래들 그루비, 그래들 코틀린, 메이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메이븐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메이븐은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처음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처음에 MySQL 커넥트.js 설치하러 갔을 때 메이블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들어갔었어요. 이 사이트 기억나실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MySQL을 검색하고 여기서 MySQL 커넥터 J 이런 걸 설치를 했었는데 이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메이븐 레파지토리, 메이븐 폴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이븐이라는 녀석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메이븐으로 바꿀 겁니다.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에 이제 M이라고 하는 알파벳 M 써 있을 거다.
그건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콘으로 알려줄 거다. 그 메이븐을 고른 건데, 그래들과 메이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메이븐이 조금 더 오래됐고요. 그래들이 좀 더 최신에 나온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변화가 빠른 곳들은 그래들로 변화해서 개발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전세정권 안에 있는 SI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취업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메이븐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이곳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빠른 SI들이 없으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메이븐으로 공부하고 취업을 하시면 대부분의 곳들이 메이븐일 거고,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해도 그래들을 새로 배우는 거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메이븐이라는 걸 하나 해봤으니까. 약간 달라요,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수업은 메이븐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겠죠? 우리는 메이븐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 패키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징 눌러보시면 자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와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패키징이라고 하는 얘는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코드를 구성을 하면, 코드를 짜면 이 STS라고 하는 개발 환경에다가 프로젝트를 위치하는 걸로는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 톰캣은 로컬 톰캣이니까. 그쵸? 우리 이거 가지고는 서비스를 못해요. 반쪽짜리 네트워크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웹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쪽에다가 서버를 녹여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웹서버 프로그램 안쪽에 우리 코드를 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코드를 녹인다라는 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그 웹서버에 풀어줘야 돼요. 그 웹서버 프로그램 내부에 우리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건데, 자, 그걸 넘겨주기 위한 압축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패키징은. 그래서 자르라고 하는 녀석은 자르 파일 형식으로 압축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 와르는 와르 파일 형식으로 압축을 할 거야 라는 얘기인데, 이 둘이 어떤 거냐면, 자, 옛날에는 자르 가지고 배포를 못했어요. 자르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배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웹서버가 인식을 못해서. 근데 이제 스프링부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메이븐이랑 이런 데에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자르 파일로도 배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와르로 갈 거예요. 기본적인 패키징 방식을 와르로 갈 겁니다.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식이고 자르가 이제는 되긴 하지만 굳이 뭐 자르를 할 필요는 딱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와르로 갈 것이다. 옛날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압축 파일의 형식이었다라고 보시면 얘는 약간 실행 목적의 파일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딱히 그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메이븐으로 바꿨고 와르로 바꿨고, 자, 자바 버전 건드릴 건데 눌러보시면 17이랑 21밖에 안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17 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랭귀지, 우리 자바 코틀린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코틀린 그룹이 모르죠? 우린 자바밖에 모릅니다. 자바로 갈 거예요. 코틀린은 뭐냐? 안드로이드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코틀린으로 주로 개발하는 건 앱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플 위주냐 웹 위주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 언어가 달라지는 건데, 이 코틀린이라는 녀석 자체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개발용 언어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루비는 일단 됐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자바 만들어줬고,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거, 이 그룹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코드 만들고 할 때 여기에서 사용했던 패키지들 있죠. 패키지 구조, 뭐 com. 뭐 코리아 IT.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 뭐 코리아 IT. 저 IT 대문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하죠. 코리아 com. 코리아 IT.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네임이랑 동일하게 가주시면 돼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얘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패키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패키지 같은 경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티팩트, 프로젝트 네임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패키지가 하나 또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실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진짜 그 역할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 의미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룹과 아티팩트를 합쳐서 패키지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됐으면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좀 신기한 애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디펜던시스. 제가 아까 전에 의존성 주입 열심히 설명드릴 때 디펜던시라고 나왔었어요. 그 녀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네가 기존 추가하고자 하는 의존성이 뭐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프링부트 버전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자동으로 3.2.1 버전이 골라져 있는데 이거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버전을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JSP를 배우는 시점에서 JSTL이라는 녀석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스크립틀릿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는 이걸 사용해서 훨씬 편하게 갈 거다. 그리고 이 녀석이랑 세트로 이제 뭐 EL 같은 거를 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스프링부트 버전 3.0.0 버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JSTL을 적용받는 곳이 자바 X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JSTL을 적용받는 곳이 자카르타가 철자가 이거였나? R이 하나 더 있었나? 아무튼 자카르타 X다. 이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저도 철자가 기억이 나진 않아서. 아, 자카르타 22 자바 22 자카르타 22 자바 X 자카르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공받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스프링부트 버전 3.0.0 버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3.0.0 아래 버전들은요, 그러니까 2.9. 이런 버전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자바 X라고 하는 곳에서 이 JST를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3.0.0 이상부터는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얘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해서 디펜던시에 등록을 해서 알아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제공받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기준으로 이 3.0.0 버전보다 위냐 아래냐를 기준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걸 가져와야 될지 여기서 제공하는 걸 가져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버전이 예를 들어 지금 자동 선택된 3.2.1인데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 봤자 인식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선 더 이상 제공을 안 하니까. 이해되실까요? 이 이슈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스프링부트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마 최근에는 스프링부트 3.0.0 밑에 버전을 쓰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왜냐면은 이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녀석도 버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과거 버전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업에서도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3.0.0 이상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버전은 그냥 이거 쓰죠. 3.2.1 쓰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해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녀석을 그냥 쓰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여러가지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일단 여기다가 이거부터 해볼 거예요. 자, 롬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롬복. 자, 하나 나왔죠? 이 녀석을 체크할 거고요. 선택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여기 셀렉티드라고 하는 곳에 체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니시 하셔도 돼요. 피니시. 그러면 자 보세요.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약간의 뭔가 퍼센트가 차오르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나면 프로젝트가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 없어졌죠?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어보세요. 기본 구성 요소가 좀 많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자바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점점 뭐가 많았죠? 이 녀석은 정말 많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src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그죠? 뭐 뒤에 있는 경로는 좀 다르지만 src, 소스 폴더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네 개나 있어요. 자, src 메인 자바래요. 어떤 코드가 들어가겠어요? 자바 코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src 메인 리소시스래요. 여기는 말 그대로 리소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밑에 src 테스트 자바래요. 얘는 딱 봐도 테스트가 들어갔으니까 테스트용 파일이 들어가는 곳이겠죠? 그 다음 밑에 얘는 순수하게 src밖에 없네요. 뭐 들어가겠어요? JSP 같은 거 넣으면 돼요. 알아서 프로젝트가 이런 구조들을 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잡혀있는 구조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바른 위치에 만들어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얘가 기본적으로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제공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막 어겨가며 일부러 따로 세팅을 해가며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는 얘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주면 되는데 자, 이 녀석 안에 들어가는 실제 뭐 코드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프로젝트 롬복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따라와줘야 됩니다. 파일 탐색기 들어오시고요. 탐색기라고 하면 어려우실라나? 그냥 C 드라이브까지 오세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그거를 보기를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자, C 드라이브에 오시면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유저스라고 되어 있거나 뭐 사용자라고 되어 있거나 이 녀석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어드민, 공용, 뭐 디폴트 만약에 본인 OS 계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민 이게 아니라면 본인이 설정한 이름으로 뜨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로그인 되어 있는 OS 계정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어드민.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자,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m2. 자, 이 녀석까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로 또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뭔가 되게 많이 파일 폴더들이 존재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바 X나 자카르타 이런 녀석들도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들어갈 것은 org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org. 자, 경로. 저랑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경로가. 근데 중요한 건 요만큼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전에 이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본인이 설정해둔 OS 계정이 여기가 한글 이름이라면 웬만하면 영어 이름 쓰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네이버엔 경로가 잡혀서 막 다운로드도 되고 빌드 되고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여기가 한글이 섞여버리면 경로가 생각보다 에러가 좀 짜잘하게 많아요. 한글 경로는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장하는 위치 또한
한글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영어로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한글은 실제로는 한글이 아니에요. 얘는 유저스라는 폴더입니다. 근데 OS 윈도우 자체가 얘를 그냥 사용자라고 표기를 할 뿐이에요. 자, ORG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건데, 자, 이 녀석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프로젝트 롬복. 이 녀석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버전이 제일 높은 폴더로 찾아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롬복,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까지는 다 하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기 혹시 여러 개인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 됐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버전 나와 있는 폴더들 나눠져 있을 때 가장 높은 버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르 파일이 커피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알집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 커피잔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같이 알집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옛날에 STS 설치할 때 해봤던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주소창에다가 클릭하고 cmd라고 치면 엔터를 치면 현재 폴더 경로로 cmd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게 될 거고요. 여기서 갑자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자,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롬복 탭 하면 자, 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롬복 버전 자르 자르라고 하는 파일 양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소스 자르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이 녀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가 커피잔 모양이었다. 그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 자르 파일의 압축을 자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애가 뜰 거예요. 자, 떴을까요? 자, 이 세팅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세팅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롬복이라고 하는 디펜던시를 추가했다지만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롬복 기능을 못 써요.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잡혀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인식시킬 겁니다. 이쪽에 있는 로케이션 눌러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STS를 쓰려고 들어오는 그 경로 있죠. 거기까지 찾아가 주세요. 본인 STS 파일 경로 이 폴더까지 왔으면 실제로 우리가 더블 클릭으로 실행시키는 이 exe 파일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select.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원래 이건 들어있던 거고 이거 하나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STS가 여기에 추가되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안 하면 이 해당 STS에서 롬복 기능을 못 써요. 이게 왜냐면 롬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클립스는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STS를 자동으로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롬복을 정상적으로 못 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 인스톨 업데이트 버튼 한번 눌러줄 겁니다. 자, 인스톨 석세스풀 이라고 나오면 성공이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도 해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또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이거 보셨으면 여기서 인스톨러 끄겠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STS를 꺼줄 겁니다. 다시 재부팅 할 거예요. STS 껐고요. 이거는 이제 종료하셔도 돼요. 이 폴더는 끄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고 여기에 다시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근데 실행하려고 이 폴더 딱 들어와 보시면요,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롬복점 자르라고 하는 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자, 워크스페이스 지정해서 런치 눌러줄 거고요. 근데 저렇게 롬복점 자르가 폴더 안에 들어와도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하면 돼요. 이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녀석인데, 편한 만큼 짜잘한 버그성 오류들이 좀 많아서 우리가 좀 쓰다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게 더 커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지만 STS 버전 중에 11.2 버전이었나? 그 버전대, 특정 버전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롬복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이슈가 또 있어서 그런 버전은 또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4.20 버전 ST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때 적용이 됐나 안 됐나는 이제 실제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오버가 많이 됐으니까.